네,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내용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종목 고민 해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휴비츠. 휴비츠요. 네, 네, 11,000원에 15%. 11,000원에 15%요? 네, 자, 그럼 요거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 아마 11,000원이면 얼마 전에, 주가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셨네요?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쵸. 이거 네. 계속 쭉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새 또 다시 상승했던 폭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만원대 아래로 내려왔고, 9,460원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 진짜, 지금 예. 요즘 좀 이렇게 더 떨어지지는 않고, 네. 이제 박스권으로 조정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가 바닥인지 어떤지. 그렇죠. 딱 더 궁금한 타이밍이죠. 내려갈란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000원대 초반 요 정도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네.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그 좀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역시나 네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다시 솟구칠지 아니면 이대로 이전에 있었던 영역까지 다시 또 되돌려 놓을지 참 판단이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휴비츠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 종목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딱 궁금한 타이밍이죠. 이제 다시 올라갈지, 여기서 또 꺾이면 어떡하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꺾일 수 있는 것 자체는 일단은 펀드멘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노려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예. 일단 이 회사는 휴비츠라는 회사는 이제 안과용 광학기 회사거든요. 안과 안경 맞출 때 가게 되면 이제 눈 검사하고 네. 안경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렌즈를 또 강화한다든가 각각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한 4-5가지 제품 자체가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다변화돼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매출이 평균 20%에서 한 18%, 20% 정도 해가지고 서너 개 제품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본래 옛날에 초기에는 이 종목이 이제 중국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중국 안경 시장에 성장을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에 중국 소비 시장이 움직일 때 종목도 함께 움직였던 주식인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상해 법인이 있습니다. 상해 법인은 지분이 한 67%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자체가 아닌 국내 내수 시장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한때 중국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던 주식인데 지금은 중국 관련 종목보다는 이 종목 이제 펀드멘탈에 따라서 주가를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상반기 때 실적을 보면 상당히 두드러진 실적이에요. 분기 단위 영업이익이 한 50억 가까이. 이 회사가 분기 단위 영업이익이 20억, 30억밖에 안 났거든요. 3분기가. 1분기도 50억대, 2분기도 50억대. 그러면 이 회사가 또 매출액도 거의 한 15%, 20% 증가했거든요. 작년 같은 동기에 비하면. 그러면 2분기 정도 연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되면 이 종목이 이제 구조적으로 실적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봐도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일부 증권사 쪽에서 중성 종목이 좀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현재 반기까지 분기 단위 평균 50억이니까 충분히 200억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5배, 6배밖에 안 돼요. 주가가 상당히 싸죠. 그리고 이 회사가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1,000억대인데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는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대라는 거죠. 네.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왔고 보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것 자체가 중국 상해법인이 약간 1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중국 시장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주가가 앞서게 다시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재무 내용 자체도 부채 비율이 아마 올해가 내년도 같은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무차익에 가까운 회사고 투자가 마무리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워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하방이 충분히 지지가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이면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주가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싸 보이는 주식 같습니다. 현재 PER 기준이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9,400원대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님 11,000원대 사셨잖아요. 11,000원대가 지금
아마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중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추가 매수 하셔야죠. 추가 매수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5%라는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면 최소한 종목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구조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서 최소한 14,500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현재로 봐서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보면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11,000원대에서 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대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 11,000원대 정도에서 약간 반 정도 털고 나머지는 충분히 13,000~14,000원대까지 가져가도 무난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장님, 휴비치 지금 좀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5% 또는 10% 정도 비중 늘려서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고요. 그 뒤로 지금 매수 단가 정도죠. 11,000원 정도가 왔을 때는 비중을 그때는 절반 덜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13,000원이나 14,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충분히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꼭 많이 보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안거가 검사 전문 기업이죠. 이렇게 휴비츠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화 종목 진단을 이렇게 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 진단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권희천 님이고요. 기아차 평균 단가 82,000원에 비중 25%로 꼭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좀 완성차 업계가 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흐름 보시면 좀 흐름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8만 원으로 종가 형성하고 있고요.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아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민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기아차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흐름이 좀 후발주자들이 좋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아모그린텍, 화신, 그다음에 센트럴 모텍 등등 자동차 부품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왜 못 갔냐? 우리 아까 뭐 캐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보조금에서 좀 제외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창기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박스권 횡보의 모습으로 가거든요. 아까 글로비스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아도 하단이 7만 원, 한 5천 원대, 상단이 9만 원대 딱 꽉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대형주로 기아나 뭐 현대차 그룹주로 매매가 적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적합하지는 않죠. 우량주는 역시나 투자에 걸맞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7만 5천 원대 사면 9만 원 정도에 가면 팔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고 아까 글로비스도 마찬가지 17만 원대 사면 21만 원 정도 가면 팔아야 되는 자, 어느 세월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머지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전기차 넥소를 하는데 기아도 이제는 전기수소차, 뭐 수소전기차에 조금 더 개발 박차를 좀 가해보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고 목표가 보니까 2027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조금 더 이슈화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를 평가할 때 내연기관차로 평가는 좀 지났고 전기차로서 이제 신개발 뭐 이런 전기차로서의 플랫폼 또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들 좀 지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보유를 하셨는데 82,000원에 이제나 저제나 갈까 이제 기아 뭐 계속 조금씩 내려오기만 하고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원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무겁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신재생의 순환매가 좀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다음 타자가 자동차거든요. 이건 안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곧 10월달 뭐 FOMC 끝나고 나면 방향성은 이제 잡힐 것이고 10월달 되면 실적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선방했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전 판매 예약에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쁘잖아요. 그리고 수급 상황을 열어보게 되면 요즘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1,400원이 과연 고점으로 인식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아이러니하고 또 FMC가 겹쳐요. 지금 네. 얼마 안 남았는데 8원 남았는데 FMC가 지금 3일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아의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거든요. 이번 달에만 누적으로 1,400억 정도를 담았어요. 선도 세력의 단가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자금력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적절하신 것 같아요. 대형주의 25%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바닥권이 75,000원 정도니까 딱 중단 부분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네. 좀 지루하시면 9만 원 정도 가셔서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요. 수익 조금 챙기시고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75,000원대 좀 더 채워가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9만 원 가가지고 10% 덜어내면 이제 박스권 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최종 매도 목표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했을 때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 10만 8천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워낙 대형 종목이고 이 종목으로 짧게 칠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이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9 정도에서 좀 덜어내고 7.5 정도에서 다시 조금 채우고 이런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9를 뚫어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쭉 끌고 가신다면 최종 목표가 10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아무쪼록 끌고 가시면서 이 종목으로 큰 수익 꼭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권희천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아주 큰 종목 하나 살펴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이 두 번째 진단 신청도 만만치 않게 큰 종목인데요. 김쾌남님, LG전자 13만 8,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전장사업 흑자 전환과 미래 먹거리 산업 보고 투자했는데 걱정이 너무 크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제발. 박준영 운용형님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김쾌나님인데 좀 진단 신청은 좀 그렇지 못한 내용이라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13,850원이라고 13만 8,500원인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바닥권이니까 33%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손실 보고 계셨는데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비중도 40%라고 하시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산업이 이 차량용 반도체가 좀 부족하면서 완성차 업계가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2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다면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완화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LG전자 저도 좀 궁금한 종목입니다. 박준영 운영형님께 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운영형님, LG전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뭐 LG전자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한 목적도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죠. 이제 가전회사를 떠나서 이 종목은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나가는 쪽이고 그게 아마 이제 올해부터 아마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하는 5년으로 아마 좀 기록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빠르게 재평가를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예사의 상반기가 실적을 보게 되면 아마 TV 사업 부분이 조금 좀 부진했을 겁니다. 부진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조금 부진했던 것 자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올해 들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약간 그 부담이 좀 됐던 것 같고 LG전자는 이제 자회사로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이 각 40% 정도 전후를 가지고 있거든요. LG 이노텍은 거의 뭐 1조 원 이상의 단기 수익을 내니까 지분법 이익으로 뭐 4, 5천 원 정도 반영이 될 거예요. 이게 과거에 LG전자가 주가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 자체는 두 가지 요인이었었죠. 일단은 그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계속 적자가 났던 부분에다가 또 자회사인 LG 디스플레이, 그다가 요즘 이제 LG 이노텍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LG 이노텍 상당히 실적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의 수익 자체가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제 LG 휴대폰 다 정리가 작년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디스플레이 역방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성이 약간 좀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올 내년도는 흑자 전환할 거는 전망이고 LG노텍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할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부담이 됐던 단기 순이익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는 즉 예사 연간 지금 영업이익 단위가 지금 이제 4조 원대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4조 4천억 내년도 5조 원대 단기 순이익은 2조 8천억 3조 원대까지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단기 순이익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가치 증가가 없으면서 주가가 계속 제자리에 걸으면서였는데 이제는 구조적으로 예사야 과거에 부담 요인 어떤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에 대한 부실 부분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 증가율을 작용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주가 상승 모멘텀 앞서 얘기했던 전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아마 전장 사업과 관련된 수주 잔고가 상반기 때 아마 64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아마 8조 원 이상 신규 수주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장 사업 부분이 예사 확실한 성장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전장 사업 부분이 작년 1년 동안 전장 사업 쪽에서 아마 LG전자가 거의 거의 9천억에서 1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상반기 때 흑자 전환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메운 거죠. 예, 그렇죠. 작년도에 1조 원 까먹었던 것 자체가 올해는 이제 최소한 1조 원 마이너스는 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LG 휴대폰 쪽에서 까먹었던 부분도 상당히 폭이 컸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이 감안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가전 사업 부분 자체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전장 사업 부분 자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장고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도 예사가 지금 북미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LG 마그마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JKW라는 램프 회사가 있고 네. 아마 마그마 LG 마그마라는 쪽은 전장 사업 관련 부품 쪽에 향후에 애플카를 좀 대비해서 아마 법인이 세운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은 현재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도 못 간 이유 자체가 워낙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니까 시장 자체가 네. 앞서 이제 OCI도 펀더멘탈 좋았는데 모멘텀이 안 좋아서 못 갔다가 이제 모멘텀 부각되니 주가 급등하듯이 결국은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종목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애플카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좀 나오면 주가가 다른 여타 종목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죠. 요즘에 안 그래도 뭐 애플 관련된 종목들 뭐 잘 가잖아요. 그래서 좀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실적에 아이폰 14도 좀 발표를 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하반기 때 애플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선정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대상이 거의 LG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LG 이노텍과도 밀접한 지금 관계를 좀 맺고 있고 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부분을 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애플과 그렇던 겹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걸 본다 한다면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네요 보니까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 더 살아가고 싶은데 비중이 하시고요. 40%인데 이 종목이 보면 차트를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 13만 원대 많이 물렸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매물층이 지금 12만 8천 13만 원인데 여기 많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자체는 이제 뭐 9만 원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 매물층은 본격적인 매물층은 11만 원 이상이에요. 이게 11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당분간 이 종목은 등락 구간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엊그제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비중이 많으면 이분 같은 경우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는 부담이 느낀다 한다면 주가 급등할 때 한 10% 정도 줄였다가 다시 또 오늘처럼 주가 빠질 때 다시 되살아온다든가 그런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주가가 종목이 10만 원대 이상 강하게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현재 시장 여건을 가면은 현재로 봐서는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입니다. 이게 뭐 9만 2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고 9만 8천 원,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내연도를 기다려서 뭐 실적 자체가 하향하는 거 아니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중기적으로 보유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종목은 중기적인 보유 관점보다 11만 8천 원,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다. 왜냐하면 예사가 지금 PER 기준에서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LG전자가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럼 상반기까지면 내년도 1분기까지 의미 있는 주가 못 갑니다. 정말 답답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갖고 있으면. LG전자가 오히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유하시고 11만 8천, 12만 원 정도까지 최소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쾌남님의 LG전자였습니다. 이 종목 뭐 당분간은 위아래 변동 조금씩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해주셨죠. 그래서 만약에 좀 대응을 빠르게 하실 거면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10만 원 위쪽에서 좀 줄이시고 밑에서 9만 원 아래쪽에서 다시 좀 채우고 이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 좀 길게 좀 지켜보신다면 일단 뭐 12만 원 근처까지도 반등의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쾌나님의 LG전자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해봤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죠.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궁금하네요. 매수가가 87,000원입니다. 87,000원이요? 예. 오, 87,100원이고 네. 그게 비중은 10%인데요. 네. 이게 어느 가격선에 팔이할지 요새 하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쵸. 잘못하면 또 조금 있는 것도 다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어느 가격에서 좀 매도를 하면 될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뭐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자, 일단 뭐 컴투스 매수하신 지는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루 만에 좀 수익을 충분히 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상황이 뭐 수익 짧게 봤을 때 나오는 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러면 컴투스 이렇게 수익 좀 났을 때 바로 매도를 해봐야 될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 해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님, 컴투스, 오늘 바로 수익이 이렇게 나셨는데, 사실 뭐 컴투스가 워낙 활약상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익 노려볼까? 이런 생각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운을 내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시청자님 오늘 그 진입 단가를 잘 잡으셨거든요. 네. 실력이라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게임즈를 왜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더 참고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잘 하셨고요. 예. 단지 컴투스가 지금 장기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실적이 반토막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워킹 더 데드 신작이 있거든요. 네. 컴투스에. 그리고 이제 썸머 너즈워 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뭐 100년의 대전쟁 이렇게 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주들이 NFT 바람을 같이 탔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죠. 엄청나게 배우의 선다 시간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네. NFT가 본연의 사업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게임의 본연의 본질은 신작이지 않습니까? 예. 결합 요소로 가는 부분인데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분명히 저는 그때 위메이드도 경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위메이드 주가 보십시오. 네. 3분의 1 토막입니다. 순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18만 원 갔던 주가가 6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NFT라는 어떤 새로운 신산업군이 나타나면서 비이성적인 시세가 모멘텀 구간에 항상 납니다. 여기를 이제 먹겠다. 네. 이게 참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거 리스크 상당하죠. 네. 이거 각오하셔야 되죠.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 저가 매수를 잘 하셨고, 단지 이제 다시 한번 게임과 NFT의 접목 요소, 또 게임을 제외한 NFT와 다른 또 섹터들의 접목 요소가 이루어질 있을 것이냐,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이고, 그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유창호 앵커가 있었는데, 네. 샌드박스 규제라든지 이 법안을 빨리 좀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만 이거를 조금 막아놓고 있는 맞습니다. 그 말 상태거든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임 신작이 본연의 임무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워킹 더 데드가 아무래도 신작 출시가 있고 순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단지 올해 지금 매출이 반토막이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단기 반등세 리바운드 정도로 우리 시청자님은 좀 치고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양옵션 만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선반영 됐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뭐 금요일이라서 그냥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월요일이나 또 화요일 정도에 좀 안 좋을 거예요. FMC를 앞두고
어떠한 스탠스를 갈 것이냐. 0.75는 75bp는 확정이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10월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코멘트들. 시장은 또 어루만져 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컴투스의 추가적인 반등 동력도 달려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리잔수인가요? 중국의 3인자. 중국이 일단 움직이면 가는 섹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네. 두 번째 게임이거든요. 그 혜택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C까지 잡으셨다 그랬거든요. 5일선이 지금 87,000원에 있어요. 네. 시청자님 딱 단가란 말이에요. 비중 적절하시고요. 지금 딱 10%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내일 조금 더 솟아주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느냐 이런 종목들은 위로 10만 8천원까지 다 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10만 원부터 차곡차곡 조금씩 쪼개서 나가면서 다 파십시오. 다 파셔가지고 다시 한번 게임에 대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이 컴투스 워킹 더 데드에 대한 어떤 구글 순위라든지 뭐 플레이 투 더 스토어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장기 투자는 가시고 최종 매도 목표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사이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짧은 시일 안에 뭐 내일이라도 가격이 좀 도달하게 되면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1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팔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 다 팔고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10만 원이에요? 10만 네, 원?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컴투스 전화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종목 뒤로 하고 이번에는 또 유튜브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민재님께서 보내준 종목인데, 요즘에 참 어려움을 맞이한 종목이네요. 한진칼 봐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뭐 35%가 넘게 지금 빠졌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걱정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매수 단가가 53,700원.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5% 가지고 계시죠. 자, 한진칼의 현재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39,950원이에요. 경영권 분쟁 요 마무리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서부터 경영권 분쟁 당시 받았던 밸류에이션 요거 프리미엄 요거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떨어지거든요.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진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운영자님, 한진칼입니다. 이거 급락도 이런 급락이 있나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2019년도에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갔어요. 예. 그러다 최근에 이제 5,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전부터 수직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을 한 이유가 이게 경영권과 분쟁과 관련된 것들이 끝났다는 거죠. 예. 원래 이제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그다음에 반도그룹인가요? 네. 지분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적대적 M&A에 나섰던 반도그룹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기관 투자가들한테 블록딜로 팔아버렸어요. 네. 거의 1,000만 주 가까이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가져간 세력이 어디 쪽이냐? 가져간 쪽 보니까 LX 판토스하고 델타항공에서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데 네. 조원태 쪽이에요. 조원태가 가져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더 이상 경영권 이제 조원태가 안정적인 50%대 그렇죠. 가까이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챙겨갔으니까. 다른 쪽에서 가져갔으면 그 애를 또 물량 가지고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조원태와 또 지분 반대쪽에 써봐야겠다 그렇죠. 싶을 텐데. 반대쪽에서 가져갔으면 또 그걸 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조원태 우호적인 지분 쪽으로 물량이 갔다는 거죠. 요거는 뭐 원사이드하게. 예, 또 그걸 가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기관 투자가들도 가지고 있었던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이 네. 제로 이슈가 끝나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지금 내놓고 있는 쪽이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 일을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이 물량을 좀 가져가면서 일부 좀 물량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600만 주, 8월 26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6만 600원대 거래됐는데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제 적대적인 M&A 관련 종목들이 잘하면 경영권 분쟁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대박이 날 수가 있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주가가 급락입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이 주가가 언제부터 떴느냐? 제가 기억으로는 2만 4, 5천 원부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떴어요. 여기서부터 잠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잠잠하다가 다시 떴기 때문에
본래 이 종목이 이 회사 적정한 가격 자체는 24,000~25,000원짜리입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2만 원 아래짜리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 이제 그 한진카레 자체는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가장 크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큰 게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라 좀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 지분 26% 갖고 있거든요. 네. 대한항공이 시가총이 지금 아마 뭐 10조 원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조 6천억 가까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로서 비상장 회사인 한진 카로텔이라든가 호텔이 있어요. 근데 호텔 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석기업이라고 있는데 뭐 원래 한진그룹이 인천 쪽이니까 정석기업이 인천 쪽에 아마 부동산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기업, 부동산 가치 자체는 평가를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끝났기 때문에 적정 가치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또 실적으로서도 보면 작년도 적자 났잖아요. 영업이 2천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주식이고요. 재료가 노출되면 이 종목은 계속 흘러내려서 제가 보기 28,000원대라든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빠져서 약간 리바운드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팔고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기대할 건 없다, 이 종목은.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관건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잘하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4만 3,4천 원 정도 잠깐 리바운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잠깐 반등 나오고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다행히 우리 여기 시청자님은 비중 5%밖에 안 샀잖아요.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오시고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약간 반등 날 시점에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42,5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미련 갖지 마시고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된다. 손절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은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뭐 잘해야 올라가도 42,5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이 종목 한진칼의 경우에는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5%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이 정도에서 42,5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손절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민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한질칼까지 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한진칼까지 해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하루하루마다 참 시장 상황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급변하는 모습이고 뭐 종목마다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장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김민주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400선에서 2,450선까지 등락 과정이 좀 나올 것이다. 우선 추석 명절 전부터 2,400선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근데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고, 어제 뭐 CPI가 뭐 굉장히 시장에, CPI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주담대였거든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CPI 가중치가 있는데 그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네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0.7% 올랐기 때문에 충격파가 있어서 그날 나스닥이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5%가 떨어졌죠. 새벽에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놀라운 사실들이 아닙니다. 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담대는 통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재정 정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또 미행 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거 뭐 2달이나 남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주느냐가 가장 시장의 핵심이고요. 이때까지는 등락 과정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락이 지속될 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 종목이 덜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종목이 순환매에 걸려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요즘에 기댈 게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근데 요즘 기댈 게 태양광밖에 없죠. 요즘에 이제 이게 좀 아쉬운 사실인데 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받아들이시고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미국의 이제 양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뭐 내일 뭐 시장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요. FOMC까지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가장 마지막 퍼즐이다 늘 말씀드린 게 원달러 환율.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 전문가님 만날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이따 이제 박수정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1,400원 정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코앞이에요. 네, 정말로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4거든요. 네. 그러면 3.6까지 가면
금융위기 때예요. 그렇죠. 문제가 살짝 있거든요. 아무리 환율 수혜 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정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에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FOMC 이후에 1,400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쪽이고요. 지금 수급 개선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대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모멘텀이나 뉴스프로를 계속 타주는 종목들, 또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3분기 실적을 이미 대비하는 종목 선취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제 신재생,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이제 완성차를 하느냐, 후발주자를 하느냐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 반도체 분명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선별화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재생. 그 다음에 저는 리오프닝 중에서는 엔터. 그 다음에 구주도주 중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가 매매에는 좀 적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 그 포인트를 쏙쏙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CPI 쇼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약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전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피크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더디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또 저점을 이탈하게 해서 만약 나스닥 시장이 11,000 아래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 이제 9월 FOMC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관심 자체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금융시장이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해지게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더 인플레이션보다 더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하향시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까지는 당연히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다. 등락 구간이다. 오늘처럼. 소폭 등락 구간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FOMC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FOMC에는 완만하게 상방향 쪽으로 좀 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이후 자체는 앞서 11월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음 주까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짧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11월 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길게 보면 내년도 상반기 때는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내년도 금리 정책 자체가 상반기 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니까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부분 자체는 그래서 뭐 수급이 지금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은 결국은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자체는 외국인 선물 매매예요. 오늘 또 외국 투자가들 어제 선물 샀던 거 오늘 고스란히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내일은 또 살 수가 있어요. 계속 선물 매매 일단 등락입니다. 근데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선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신경 안 쓰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은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적보다는 지금은 또 이슈 중심의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한 부분 자체가 이른바 미국발 공급망 정책의 확대 수혜주 쪽입니다. 예. 이게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을 건데 최근에 이제 공급망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것 자체가 뭐 반도체에 의해서 최근에 전기차 또 최근에 나온 것들 바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 피해주들이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피해주가 될 수 있고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품주들은 수혜주예요. 부품에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IT 쪽은 업황 자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까지 좀 넓게 잡아서 여기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장비 종목들이 어차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별로 못 올랐어요. 뭐 PNT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약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비 종목 쪽, 그다음에 9월 말에 테슬라 데이, AI 데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로봇 관련 종목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침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쪽에서 틈새 쪽에서 종목을 고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자 공략 포인트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쉬운 진단은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